오늘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에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이 오후 1시 10분경인데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늘 한결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읽는 저도 너무 생소한 나라였는데요. 보통 해외 감동 사연 채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국뽕이 많은 사연은 아니고요. 한 여성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봤던 계급에 대한 내용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온 리짜라고 합니다. 저는 네팔의 중심지인 수도에서 태어났지만 네팔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은 카트만두의 중심지가 아닌 빈민촌이었거든요.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99%가 수드라 계급이었어요.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급, 노예 계급이죠. 게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계급까지 있었습니다. 수드라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카스트 제도에 끼워주기라도 하는데 불가촉 천민들은 인간이 아니라서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쓰던 찻잔을 만졌다고 어린아이를 해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은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얼마나 끔찍한 풍습인지 알고 있지만 네팔에서 살 때는 이게 문제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볼 일도 없고 고개를 들어볼 수도 없으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데 네팔 정부는 저같이 미천한 수드라 계급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학교를 하나 운영했는데 제가 운 좋게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아이들은 일찍이 학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시집을 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중학생도 안 되는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싶으시겠지만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좋은 제도까지 여전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조혼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저희처럼 힘없는 노예 계급은 조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수록 값을 많이 쳐줬기 때문에 부모들은 최대한 빨리 시집을 보내려고 했고 저는 초경을 해야 시집을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초경을 빠르게 만드는 이상한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는 미신적인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15살이 되던 해에 시집을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시집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신부의 부모님은 신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 신부들은 네팔처럼 어딘가로 팔려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 결혼식을 갔던 한국인 친구는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작디자 같던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거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저의 지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팔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였어요. 제 부모님은 저의 결혼이 정해지던 날 기뻐하며 술을 마셨거든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술이었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술을 원 없이 마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팔에서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부모 세대도 이렇게 살았으니 자식들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육도 받지 못하니 네팔의 현실은 앞으로도 어두울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테니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15살이 되었고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35살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날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 남자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 저는 3번째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뻘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다니 뒤숭숭한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부만 쓸 수 있는 방이었죠. 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의 언니였어요. 언니는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물어보았더니 언니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도망이라니 상상해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머뭇거리자 제 옷을 갈아입히더니 조용히 창문을 넘어 저와 함께 도망을 쳤어요. 판자를 세워 그 아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나니 어느새 사람들이 사는 곳과 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그러자 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더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울부짖었죠. 언니는 한참 후에야 멈췄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옷까지도 다 젖어버렸죠. 언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언니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제 팔을 단단히 잡고 단호한 눈빛을 한 채 이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라 말했어요. 한나절을 쉬지 않고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올 텐데 거기를 가면 외국인이 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 언니에게 화를 내렸는데 언니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언니는 제 등을 떠밀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보면서 자란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달으라고. 이렇게 도망치고 나면 절대 이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게 들통나면 언니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대 못 간다며 발버둥 쳤지만 언니는 기어이 저를 떠나보냈습니다. 언니는 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언니가 꼭 깨달으라 했던 세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의 말대로 꼭 그것을 보고야 말겠다 다짐하면서요. 점점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더니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도심이 보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걸었던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버거웠을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생각도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조그마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의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곧장 쓰러져 버렸거든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누군가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제가 신음소리를 내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발 아래에 엎드려서 애원한 사람이 바로 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창한 네팔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네팔에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한국인 선생님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했었어요. 한국인 선생님은 저의 사정을 알고는 저를 학교에서 함께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학교에 다닐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그런 걱정하기 전에 우선 씻고 밥부터 먹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염치도 없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씻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준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죠. 그 옷은 제가 평생 입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입었던 신부 옷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알고 보니 그 학교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팔려갔다가 구출되어서 온 아이, 저처럼 결혼이 하기 싫어서 도망쳐온 아이,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들어온 아이 등등 기구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한국인 선생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가 평소와 달리 부산스러웠습니다. 선생님 한 분은 몰려있는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은 정문 앞에서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는 일은 꽤 흔했습니다. 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는 하층민 애들을 걷어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 별것도 아닌 걸로 신고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걸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목걸이는 제 언니의 것이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어디서 났냐 물으니 선생님은 오늘 누군가가 학교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저와 똑같아서 보여준 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제 언니가 맞았습니다. 당시 언니의 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언니는 살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온 게 분명했어요. 가끔 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 지금 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언니랑 함께였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글을 쓰면서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를 보내주었습니다. 한동안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언니가 쓰러져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숨도 쉴 수 없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는 네팔에 있는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였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을 배우는데 좀 더 초점을 준 곳이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학교의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의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저를 더 좋은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곳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해요. 그렇다고 첫 번째 학교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트라우마가 된 곳이니까요.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선생님은 제게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더라고요. 하나뿐인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적이 있는데 늘 그게 가슴에 매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린 나이 부모와 이별하고 저를 구해준 언니마저 제가 잃었던 아이라는 생각이 유독 저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셨고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선생님에게 배운 간단한 인사뿐이었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구해줬던 그 한국인 선생님 덕분에 수드라 계급의 하층민 소녀가 네팔을 떠나 한국이라는 선생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손까지 떨렸을 만큼 뭔가 모르게 저며왔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선생님과 한국행에 같이 오르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갑자기 경찰서에 출석 연락이 오더니 경찰서에 억류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했던 선생님이 며칠째 못 돌아오셨거든요. 결국 아내 되는 선생님은 제게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라면서요. 그리고 아내 선생님께서 남편 일을 해결하고 곧바로 뒤따라 한국으로 갈 거라고 하셨고 공항에 도착하면 도와줄 분께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비자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16살의 나이로 비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주며 어리숙한 네팔어로 고생 많았다, 한국에 온 걸 축하해 라고 인사해 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안심이 되던지 선생님이 억류되었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과 한국에 도착했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했던 마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날 귀찮게 여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한순간에 녹아서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선생님께서 다시 한국에 오실 때까지 돌봐주기로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와 한국의 어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냥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고 네팔 오지마을에서 온 터라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아주머니와 한 일주일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친딸 돌봐주시듯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던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위독하다는 남편을 챙겨야 했기에 저의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었죠. 그날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셔서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구매하셨어요. 그렇게 전 낯선 한국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게 된 지 이틀째였을 거예요. 처음 보는 낯선 할아버지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당연히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거나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으니 아마 당시에 엄청 겁을 먹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제가 있는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지내고 있던 한국의 한 빌라가 그 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었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라왔던 네팔에서의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생기면서 다시 네팔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의 그때로 먼 타지인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게 떨떠름하게 인사를 건넨 집주인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3번씩, 많으면 5번씩도 찾아왔습니다. 청소는 잘하고 있냐, 집에 누구 데려온 적은 없냐, 밥은 해먹고 사는 거냐 등등 별의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다는 것, 마냥 엄청나게 사소한 것까지 캐묻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으니 당연히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귀찮지도 않으신지 저 질문들을 번역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한 뒤에 그걸 틀어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무서움에 계속 네팔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네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였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며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사사건건이 간섭했었고, 결혼해서 집안일은 잘할 것 같은지, 나가서 돈은 잘 벌 것 같은지를 알기 위해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다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집주인 할아버지가 매일 같이 저를 찾아오는 게 미치도록 싫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네팔에서 온 낯선 여자아이인 저를 신기해 하시면서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소음을 만들거나 분위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을 기웃거리며 확인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라고 질문하는 것을 매일 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리라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아시고는 바로 찾아와서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냐면서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해먹으려고 그랬다면서 할아버지께 설명을 드리면 할아버지는 곧장 제 손에 음식을 쥐어주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었습니다. 아는 이도 없어 늘 집에 혼자 지내야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네팔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낯선 집에 홀로 지내는 타지의 외국인 소녀였고 그런 제가 있는 곳을 수시로 찾아오는 할아버지까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에게 갔던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집 전화로 연락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분도 네팔어는 전혀 못하시다 보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을 떠난 언니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제 꿈에 나타났고 저를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 돈을 받았던 네팔 부모님과 저보다 20살이나 많았던 무섭게 생겼던 당시 예비 남편이 끝도 없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 같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지독한 꿈을 꾼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몸에 열이 나고 누워있던 방바닥에서 일어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죠. 집주인 할아버지는 땀에 푹 젖어 수척해져 있는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저를 보고 놀란 듯 하셨고 이내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더니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시곤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자 다시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더군요. 밥상을 펴시고는 그 위에 어떤 음식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죽이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지금은 죽을 알지만 말이죠. 숟가락에 죽을 떠서 저에게 한 입씩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이 음식만 먹고 병원에 가보자며 얼른 몇 숟가락이라도 입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항상 할아버지가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에 네팔에서 저를 구해줬던 선생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던 아주머니처럼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집에 찾아와 항상 잔소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들이지 말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집 상태도 안 좋아 보이니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도 좀 하고 치울 건 좀 치워주겠다며 가끔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낯선 한국인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6 네팔 소녀 때부터 만났던 한국인 분들은 하나같이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저를 이용하려거나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분들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니 그 무서웠던 한국인 할아버지와도 가까워져서 가끔 제가 어수룩한 한국말로 농담이라도 건네면 할아버지는 항상 이놈의 자식이 이라면서 제 머리를 꽁하고 쥐어박으셨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말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르칠 때 썼던 공부책이라면서 가져오셔서는 알려주시고는 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말이죠. 하루는 제가 할아버지께 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건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항상 한국 분들의 도움만 받으면서 지내왔으니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어요. 사촌은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가까이 사는 사람마저도 피를 나눈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집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무서웠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도 돌아다니고 맛있는 게 길에서 팔거나 하면 항상 할아버지는 저에게 음식을 사 먹이시곤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가 많이 이제는 가깝게 생각하셨는지 어딜 가시든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 법, 돈을 세는 방법,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알려주시고 고향이 그리울 때면 해먹을 수 있게 네팔 음식을 사는 거나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점을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네팔에 억류되었던 선생님이 한국에 귀국하시면서 제가 있던 집으로 한국인 선생님과 아내 선생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뛰어가 안겨 펑펑 울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께서도 그런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면서 이제는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 힘들어 했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과 만나 펑펑 울고 있던 그때 집으로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던 거예요. 너무 놀랐던 게 한국인 선생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보시고는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한국인 선생님의 아버지였던 거였죠. 할아버지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돌봐주실 때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가 아주머니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다 늙은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나타나 뭘 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할아버지도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속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 해만 더 있으면 30대에 접어듭니다. 네팔에서 온 낯선 소녀를 지켜주셨던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늘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한국인 선생님, 아니죠.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계신 추모공원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네팔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한국인 선생님과 아내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도 생전 없을 거라고 여겼던 손주딸이 생겼다면서 항상 시장에서 옛날 과자를 사셔서 몰래 주시곤 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항상 엄마에게 혼이 나시기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단 걸 애한테 주냐면서요.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달고 맛있는 게 생기시면 늘 저에게 가져다 주시곤 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켜 할아버지와 제가 혼이 날 때면 할아버지와 저는 손잡고 엄마를 피해 도망가면서 배꼽이 빠져라 웃었던 기억들도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팔 소녀 리짜 씨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짧은 음성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항상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요. 거기서도 늘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해야 해요. 알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뭉클한 느낌을 받았어요. 리짜 씨의 말씀대로 할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늘 리짜 씨를 지켜봐 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